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미학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미학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작품 곳곳에서 그 두 가지 인간의 행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적 사유에서 행위를 통한 생산은 두 가지로 표현되었죠. 포이에인과 프라테인인데, 포이에인은 그 시적 창조와 같이, 그죠? 예술과 관련된 존재의 빈 공간에서 물을 존재로 진입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프라테인은 의지와 연관된 그러한 실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에인은 예술적 창조라든지 비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존재론적 개념으로 나타났고, 프라테인, 그게 프락시스의 원어가 되는 그리스어의 프라테인은 의지를 통한 창조를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락시스는 철저히 나중에 오늘날의 노동 개념이라든지, 그죠? 그러한 의지적 행동과 연관되었고, 포이에시스는 이런 행동보다는 사유를 통하여, 그죠? 비존재를 존재로 진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어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나중에 근대와 현대로 오면서 이 두 개념은 결합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이 개념은 비존재를 존재로 드러내는 그러한 뜻은 점점 사라지고 의지를 통한 생물학적인 생산의 개념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하이데거와 아감벤을 통하여, 아감벤은 하이데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어떤 잃어버린 거죠. 포이에시스의 생산의 개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게 바로 하이데거인데,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진리의 개념으로부터 바꾸면서 이런 것들을 예술과 연결시켰던 게 바로 하이데거고, 이런 이야기를 급진화시켜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으로 미학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아감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를 사실은 예도가 볼 때는 니체의 미학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니체는 힘의 의지, 빌레주얼 마하트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영원한 핵심, 여러분, 영원한 핵심, 그죠? 비들 콤프트라는 동일한 것을 영원획이라는 이 개념은 철저히 니체가 자기가 죽기 전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기 전에 썼던 힘의 의지라고 하는 그 작품에서 예술과 연결시키면서 예술의 어떤 그러한 특징적 개념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성을 각인시키는, 생성을 존재로 각인시키는 것,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힘의 의지는 생성을 나타내고, 이 힘의 의지에 생성하는 것들을 존재로 각인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의 어떤 힘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예술을 단지 예술가의 어떤 그러한 창조적 행위에 제한시키지 않고 이 세계 자체를 예술로 바라보는 그러한 형이상학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니체는요, 미학이라고 하는 칸트 이후에 나타난 그러한 그 관람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학적 취향을 철저하게 예술을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한 그런 철학자요. 철학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도 인간의 가장 고귀한 과제는, 그죠? 고귀한 과제는 바로 예술이요. 예술은 뭔가 하면은 형이상학에서 가장 높은 형이상학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가 미학을 파괴했다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미학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아름다움의 이론으로 승화시켜서 옮겨 놓을 때 이미 이론이 들어가잖아, 그죠? 이러한 미학을 추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니체는 자신의 미학을 파괴하면서 예술 자체를 사랑한, 예술을 미학으로 옮겨놓기 이전에 그 사유한 그러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니체 이후의 미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니체 자신에 의하여 미학은 파괴되면서 예술로, 그죠? 예술 자체로 남아있는 그런 철학을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어. 비극의 탄생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은 처녀작이지만은 거기에서 여러분 한번 봐봐. 니체가 디오니소스를 데리고 오면서 수행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론적 학문이 있죠. 그러니까 비센샤프트라고 불려질 수 있는 모든 과학과 학문, 이론적 지식, 논리학, 이런 것들을 해체하기 위하여 예술을 들고, 그죠? 예술을 대표하는 신인 디오니소스를 들고 나오면서 그가 학문을 해체하는 동기로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가 미학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미학을, 자기 자신의 학문의 주제로 삼기보다는 미학으로 나가기 이전에, 예술 자체를 끝까지 사유하고, 그죠? 그 예술을, 허무주의를 관통하여 사막에서 그 무의 공간을 끝까지, 살아내면서 마지막에, 힘의 의지, 생성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결국은 그러한 물을 통과한 10년 속에서 존재를 각인시키는 이 마지막 행위를 영원회귀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삶의 그러한 허무주의 자체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삶을 긍정하는 그러한 새로운 탄생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 존재를 다시 한번 긍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철학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니체는 예술을 미학적으로 보기보다는 미학을 파괴하면서 끊임없이 예술을 이 세계의 형이상학의 중심에 놓고, 그죠? 그 예술은 이 세계의 어떤 그러한 힘의 의지에 영원회귀를 통한 존재로 각인시키는 그러한 그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존재의 다른 이름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건 뭐 탁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미학이 없는, 미학을 파괴한 자지만
이 미학을 다시 한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로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처럼 판단력 비판을 쓰면서, 그죠? 미학을 가지고 왔고, 또 그 미학을 대학교에서 어떤 학문으로 가르치고 관람자의 관점에서 인식론으로 연결시킨 이런 수준에서 예술을 논한 자가 아니고, 니체는 삶 자체, 그리고 이 세계의 형이상학 자체를 예술로 바라보고, 그것을 미학으로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의 이론화에 진입시키는 이런 수준의 미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이후의 미학은 이러한 파괴적 본능, 그 다음에 또한 의지에, 그죠? 의지가 물을 통과하면서 10년을 통과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절망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예술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과 무의 흔적, 그 다음에 어두운 밤의 흔적,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어두운 밤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듯이, 여러분, 이 세계의 허무주의를 통과하고 그 허무주의 속에서 좌절과 절망을 맛본 이후에 비로소, 그죠? 새로운 긍정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 세계는 목표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연과 필연도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진행이 없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서는 이것은 우연히 발생했어, 이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은 목적이 없는 세계에서 모든 것은 필연밖에 없다라는, 이게 바로 니체가 가르쳐주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미학이라고 하는 관점의 특정한 관람자의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계의 우주적 생성 자체, 힘의 의지 자체, 이것을 존재로, 생성을 존재로 각인시키는, 존재에 각인시켜서 영원한 해결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세계의 움직임은 오로지 필연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운명 자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말을 남겼다. 그게 바로 니체의 예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포이에시스를 예술가의 어떤 존재를, 비존재를 존재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창조적 행위를 포이에시스로 나타내고, 프락시스는 단지 생물학적인 필요에 의하여 의지작용을 통하여 어떤 몸의 움직임을 통하여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예술가의 창조는 언제나 포이에시스에 가깝다라고 주장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니체에게로 들어오게 되면서, 니체는 이런 두 가지를 구분해서 포이에시스와 프락시스,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예술을 정의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 독특하게도, 그죠? 독특하게도 허무주의를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허무주의에는 힘의 의지에 나와 있듯이, 허무주의에는 수동적 허무주의와 능동적 허무주의가 있다, 여러분. 그 허무주의를 만났을 때
그 빈 공간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의지는 철저하게 수동적 허무주의에 속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허무주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의 죽음이라든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존재들이 무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절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망과 그런데 이런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창조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능동적 허무주의가 바로 예술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는 세계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학을 통하여 드러나는 예술의 단계의 수준이 아니라 세계 자체가 바로 우주적 질서 자체가 언제나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니체는 미학을 파괴한 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미학의 이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그는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빈 공간, 허무주의, 니힐리스무스의 니힐, 곧 독일어로 니히츠, 무의 공간을 그저 끝까지 사유해낸 그러한 위대한 철학자로서 거기에는 언제나 예술의 그러한 형이상학적 힘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니체는 미학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칸트와 다르게 가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예술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은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창조적 질서와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적 의지에 머무르는, 그래서 미학을 또한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봐봐,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비존재를 존재로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시에 비유했고, 하이데거는 이거를 자기 철학의 중심으로 갖다 놨어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포이에시스는 프락시스에 갇혀서 근대와 현대로 오면서 존재를 존재로서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힘을 예술적 창조라고 봤는데, 이 포이에시스라는 이 개념이 프락시스로 결합되면서 오늘날은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하이데거의 시대에 이런 의미는 사라지고 전부 다가 포이에시스가 프락시스로 환원되어 버리는 그러한 불행을 겪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노동, 생물학적 필요를 채워주는 노동.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프락시스는 포이에시스보다 떨어졌던 이유는, 그래서 노동을 하는 자는 노예였어요, 그리스 시대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필요에 몸을 굴복시킨다고 사유했던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한나 아렌트가 노동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개념을 그리스적으로 다시 재해석하잖아, 그죠? 인간의 조건에서.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행위인 예술, 시와 연관되어 있었던, 예술적 생산과 연관되어 있었던 이 포이에시스 개념을 하이데거는 진리 개념과 연결시켜서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이데거 시대까지, 현대 20세기 초반까지 망각되어 왔던 그러한
예술의 힘을 다시 한번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철학은 혁명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 이것은 아감베는 곳곳에서 자기의 작품에서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데 예도가 볼 때 이러한 포이에시스의 개념과 프락시스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 니체는 자기의 형이상학 안에 두 가지 다를 포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니체의 철학에서 다른 점은, 니체는 이 존재 개념을 하이데거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하이데거적으로 어떤 비존재를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이런 것이 어떤 포이에시스의 힘이고 그것이 예술의 힘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유를 통하여 존재로 진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니체는 그냥 이 세계 자체가 예술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술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부정하는 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 위에서 다시 한번 이 세계의 힘의 의지를 긍정하는, 그러니까 부정성, 네가티비테트와 동시에 긍정성을, 포지티비테트를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양면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그런 형이상학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예술적 창조적 사유를 통하여 디오니소스와 거기에 초인을 만들어내고, 위버 맨시는 예술가예요, 여러분. 예술가라니까. 위버 맨시는 예술가예요. 예술가는 언제나 어린아이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 여러분. 뭐야 세웠다가 허물고 세웠다가 허무는 놀이의 달인,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잊어버리지만 언제나 잊어버림 속에서 동시에 망각하면서 동시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예술가 역시 그래요, 여러분. 예술가 역시도 특정한 관념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철학을 해체하기 위하여 니체가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술가적 사유, 예술적인 어떤 그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언제나 파괴와 그 다음에 새로운 출발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존 질서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기존 질서에 달아빠진 존재의 개념을, 그죠? 거부하고 거기에서 허무주의로부터 새로 출발할 수 있는, 허무를 긍정할 수 있는, 그죠? 서구 형이상학의 존재의 질서 바깥에 있는 빈 공간의 질서를 사유하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생성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런 예술을, 그죠,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포이에시스에서 설명하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하이데거가 나타내는 존재를 존재로서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현상학적 해석학의 주제와는 다른 그런 존재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 그죠? 이 점에서 니체의 형이상학은 그 자체로 예술적이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미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미학 자체는 파괴돼 버려요. 무슨 관람자의 관점에서 무사심하게 뭔가를 파악한다든지 이런, 그리고 예술 작품과 그 다음에 관람자의 관계, 예술가의
이 세 명의 관계를 미학적으로 비평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는 이 세계 자체, 니체의 형이상학, 힘의 의지 그 자체가 바로 예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미친놈처럼 춤을 출 때 여러분, 이성 중심의 아폴론적인 질서는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미친 인간처럼 춤을 춘다는 건 뭐야? 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자유의 어떤 그러한 자유를 표현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맞죠? 춤을 출 때 여러분 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의식을 춤추면서 철학적 의식을 갖고 냉철하게 막 뭔가를 분석하는 새끼가 있어요? 없어. 그런 거 없어. 춤추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의 공기를 전부 다 무화시키고 그 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빈 공간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최고 존재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최고 존재자가 사라진 빈 공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인데, 니체는 그 빈 공간을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므로써, 그죠? 거기에 초인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디오니소스의 정신을 집어넣어서, 그죠? 물을 긍정하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긍정한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들을 사라져서 절망에 빠져서 거기에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을 긍정하고 그 빈 사막에서 그 새로운 창조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철학, 이러한 긍정적 허무주의자, 이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예술의 공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학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철학 자체가 예술인 거야. 예술로 학문을 해체하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이론들이 해체돼 버려. 그래서 그의 철학의 목표는 지금까지 사유하지 못했던 빈 공간을 사유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철학자들한테서 인정받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에게서 존재는 원래 있었던 알레테이아의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뭔가가 드러나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하이데거적인 그러한 알레테이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도 물론 들어가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의 개념을 넘어선다기보단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지금까지 있어 왔던 존재의 의미를 해체하면서 거기로부터 새로운 공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언제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빈 공간을 긍정하는, 여러분,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구호예요. 그러면서 그 빈 공간을 슬퍼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도 없이 언제나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서 이 세계는 뭐예요? 무와 존재의 변증법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학문 370번째에 나올 거야, 아마.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의지가 있어. 영원한 존재를 긍정하는 의지가 있고, 이 존재를 파괴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니체는 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영원한 존재를 긍정하는 그러한
철학은 한쪽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인간의 소멸하고 이 존재는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파괴와 소멸을 통하여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죽으면서 동시에 탄생하는 이러한 양면적 존재론을 사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존재를 긍정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었고, 이제는 반란자, 지금까지 있어 왔던 기존 질서의 존재를 거부하는 반항자.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알베르 까미 있죠. 알베르 까미도 니체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어요. 반항하는 인간. 여러분, 프로메테우스와 같이 불을 훔쳐서 내가 일평생 동안 산에 돌을 굴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인간, 그죠? 그런 존재에 대한 거부를 통하여 거기에 대한 반항을 하는 그런 인간, 그런 의지를 가진 자들이 허무주의에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유럽 세계에서 최고 존재자가 뭔가 다양한 기로를 통하여 사라지게 되고 거기에 빈 공간의 질서가 나타나면서 인간은 허무주의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허무주의의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니체 쥐가 이러한 수동적 절망에 끝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무의 공간을 긍정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최초의 철학자다 이거야, 지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디오니소스에다가 위버맨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술과 닮았다라는 거예요. 예술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이 세계에서 부정적이고 잔인하고 원한에 가득 차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잔인함의 그러한 역사가 숨어 있냐 말이야, 인간은. 그러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괴테와 같은 그러한 예술가가 있는 반면에 감사와 사랑과 찬양보다는 그 찬양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본성,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두운 의지들을 인정하면서 그 10년의 괴물을 보고, 그죠? 그 괴물을 긍정하는 그런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니체는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하는 예술가가 아니야. 이해가 돼요? 파괴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는 그런 철학자. 그런데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타당한 것은 이 세계가 신의 주인이라면, 이해가 돼요? 신이 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이 모든 부조리는, 이건 알베르 까미도 질문했던 거예요. 이 세계에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의 부조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응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직자들 자신도 실존의 부조리 속에서 사는데, 응답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니체와 같은 이런 철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 세계의 존재에 대하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예술만 있어도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절반의 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반항하는, 파괴하는 그런 의지로서, 그러나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창조의 자리로서 파괴를 이용하는 그러한
디오니소스의 복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의 철학적 삶이었고 자기 자신의 형이상학이었고 그것이 바로 예술 자체였고, 그래서 미학은 언제나 예술로 파괴되어서 예술이라는 단어로 쿤스트로 뭐죠? 환원되어 버리고 마는, 그죠? 흡수되어 버리고 마는 그런 철학자로 기억되게 된다. 미학은 파괴됩니다, 여러분. 비평은 예술에 언제나 2차적인 거예요. 예술이 있기 때문에 비평이 가능하지만 니체는 이런 비평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2차적인 그러한 비평에 의하여 해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평을 하려고 하는 순간 힘의 의지와 영원회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학적 판단이 소멸되는 그런 철학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눈이 오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니체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두 가지의 의지로서의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로서의 생산, 예술적 생산으로서의 두 가지 개념들은 어떤 방식으로건 결합되어서 새로운 존재의 형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힘의 의지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파스칼은 기독교 철학자죠. 팡세는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해도 어렵지만은 팡세는 정말 위대한 작품이죠, 그죠? 그런데 파스칼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 기독교적 신앙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존재는, 그죠? 괴물과 혼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니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의 사명을 완수했다. 드디어 나는 파스칼의 꿈을 성취했다. 뭔 말이에요? 괴물이요 혼돈인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칼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기독교적 신앙이 없다면, 그래서 부정한 거잖아. 부정하고 나서 그렇다 그러면 이 세계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혼돈과 괴물이 된다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인간의 무의식적 본능, 인류의 무의식을 드러내준 자기 자신의 사명은 이 세계의 어두운 밤을 결코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면서 존재의 이면에 숨어 있는 존재의 신년을 드러내 주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 세계의 인간의 어떤 그러한 역사는 혼돈과 괴물, 어지러움과 무질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철학의 사명이었다. 바로 이것이 예술과도 상당히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 예술로 철학을 해체하고, 예술로 문화를 해체하고, 예술로 모든 지금까지 있어 왔던 형이상학의 질서를 해체하고, 그 형이상학이 긍정했던 존재론을 해체할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니체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미치기 전에 썼던, 어떻게 보면 뭐 죽기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무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정신병원에서 거의 10년 있다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89년도로 들어가서 90년도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산 거예요, 거기서도. 그런데 니체를, 그죠? 이러한
자기가 미치기 전에 거의 발작 증세가 일어났을 때도 있지만 힘의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를 그래도 어두운 10년을 본 자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 이 세계의 괴물을 본 자, 이 세계의 아름다운 존재의 빛만을 본 게 아니라 존재의 어두움을 본 자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는 뭐라 그래? 이러한 10년을 존재의 어두움을, 그죠? 이러한 반항하는 의지를, 파괴하는 의지를 새로운 창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의지, 이게 바로 현실 세계라고 한다면 그 현실 세계 안에서 드러나는 정오의 빛,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신에 의해서, 이건 이런 뜻이야. 신에 의해서,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하여 떡칠된 자연을 거부하는 거야. 그게 신이 없는 자연. 그래서 인간과 신이 순수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연, 그걸 현실로 본 거야.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술만이 거기에서는 비로소 인간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주고 인간에게 용기를 주고 이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예술이 도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에서는 예술은 미학으로 이차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형이상학 자체가 바로 예술 형식으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도의 그것의 철학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술가는 혼돈을 보지 못하는 자, 무질서를 보지 못하는 자, 의식에서 무의식을 못 보는 자, 그 다음에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뭐예요? 못생긴 무질서를 못 보는 자는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니체를 역으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두움의 10년을 끝까지 허무주의를 회피하여서 하이데거적으로 말하면 잡담, 호기심, 애매성에 빠져서 살아간 자가 아니라 그 허물을, 그 10년의 깊이 속에 있는 괴물을, 그리고 그 10년의 깊이 속에 있는 혼돈의 그런 무시무시한 파괴를 끝까지 사유하고 그 10년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면서, 그죠? 자기의 철학을 수행했던 그런 철학자, 그게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단순한 노동도 아니에요. 미학이 단순한 노동이라고 한다면 생물학적인, 그게 예술은 그리스어에서 말하는 프락시스 개념에 제한되지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노동은 언제나 생물학적, 마르크스가 이거를 이 노동을, 그런 개념, 다시 말하면 그리스적 개념을 끝까지 살리면서 그 인간의 생물학적인 그런 삶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었던 건 인간의 생존 본능과 본능을 자극하는,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든 인간의 삶의 그 근원을 그 노동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 배후에 들어있는 정신의 위선을 까발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술은 이러한 노동의 개념으로 완전히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술은. 왜냐하면 예술은 그런 노동의 실천으로서 단지 어떤 대상을
팔아먹기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러한 잉여 가치라든지 아니면은 하나의 상품이라든지 생산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포이에시스의 개념이 함께 들어있는 게 바로 니체에게서도 그게 바로 예술로 드러났던 거예요. 그러나 니체는 이런 것들의 존재의 빛을 본 게 아니야. 존재의 빛 배후에 가리워진 어두움을 같이 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니체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존재의 어두움을 보니까 그 존재를 해체해야만이, 그죠? 거기에서 드러나는 게 왜 허무주의야?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 존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배면을 보니까 거기에는 비존재가 함께 있는 거야. 그 비존재를 어두운 심년에서 파괴하지 않으면 그 존재는 어떻게 돼? 그 배면을 보자마자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파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점에서 그는 독특한 그러한 철학자로서, 그죠? 인류 역사에서 특별히 인간의 그러한 부정적인 프로이트, 락강이 오늘날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간의 의식 배후에 숨어있는 무의식, 문화의 존재 배후에 숨어있는 그러한 파괴적 본능을 본능과 대면했던 그러한 철학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 예술가의 그러한 사명과 저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죠? 예술가는 결코 보이는 것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사물을 나무를 본다고 그래. 얘도가 새가 앉아 있는 걸 보잖아. 그런데 예술가는 새가 앉아 있는 저 나무는 다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나무의 다른 관점을 본다는 거야. 이게 바로 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예술가라면, 예술가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지평에서 존재를 대면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 매 순간 생성, 여러분 봐봐. 생성에다가 존재를 각인하는 게 예술이라고 한다면 그 예술은 결코 노동으로서만, 노동이라는 프락시스 개념으로서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비존재를 존재로 드러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두 개 다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니체의 이 존재는, 이 생성은 생성에다가 존재를 심어놓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철학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이 존재가 다시 영원 회귀를 통하여 생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과 영원 회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생성은 뭐죠? 힘의 의지예요. 아까 이제 마지막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 회귀는 뭐예요? 존재를 각인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영원 회귀와 힘의 의지는 한번 이렇게 영원 회귀, 힘의 의지가 영원 회귀로 됐다 그래서 존재로 각인돼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영원 회귀는 언제나 힘의 의지와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존재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위대한 교훈을 주었던 게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도가 오늘 미학 강좌에서 미학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니체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죠?
인식론이 성립되기 전에 존재론으로 가버려. 존재론이 안정성을 얻기 전에 인식론으로 가버려요. 이 사이에 끊임없는 운동 속에서 새로운 무의 공간을 찾아서 창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창조 속에는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을 파괴한 고통의 균열과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체의 존재로는 균열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생성의 존재로, 그 생성의 존재론이 영혼 회귀를 통하여 각인될 때 또다시 생성으로 또다시 힘의 의지로 갔다가 또 그 힘의 의지가 또다시 존재로 각인되면서 끊임없는 운동을 통하여 이 세계의 아모르 파티, 그리고 이 세계는 그러한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우연은 따로 없다. 오직 필연밖에 없다. 필연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니체한테선 필연이야, 여러분. 노벤디히카이트라 그래, 독일어로. 그 필연밖에 없고, 그 필연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죠?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뜻의 어떤 운명의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큰형님께서 예도의 강좌를 끝까지 들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